자, 정부가 어제 유류세 15% 인하하고 단기 일자리 59,000개 만든다 했지만 이거는 그냥 땜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한국의 주식이 심각하게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의 정시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미국의 정시 급락이 한국의 지금 경제 전체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거기에 미국의 정시까지 급락을 하니까 그 여파가 미쳐서 지금 한국에서 탈출하자라는 지금 외국 자본들이 앞을 다퉈서 돈을 빼고 있습니다. 지금 몇 조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며칠 사이에요. 또다시 지금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지금 이 방송을 하는 12시쯤에 50%가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18%가 빠졌고요. 그래서 연내 최저점에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가 지금 개인이 공포에 질려서 투매 현상을 하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 정권의 전반적인 경제 실정이 어지간하면 어제 경제 회생 대책을 발표했다면 오늘 주식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르든가 해야 될 건데 이 정권은 주식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손을 놔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의 실물적 어떤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주식이라고 이렇게 본다 하면 이 정권이 지금 이 주식 가격의 폭락을 방치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한국 경제에 대한 전반적 공포 심리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춰지는 거죠. 자, 지금 어제 발표한 정부의 경제 회생 대책에 대해서 각 언론사가 제목 따른 것을 보면 전등 끄기 등 단기 알바 59,000명, 정권 내내 이직거리를 할 것이냐.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구조 개선 알갱이 없이 땜질 처방에만 머문 일자리 대책. 그 다음에 노동 규제 개혁에는 여전히 미온적인 고용 투자 대책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부 돈 풀어가지고 각종 공공기관 보고 얼마 전에 3만 명의 단기 알바 채용하라고 독려하던 거 다 끌고 모아가 59,000명이라고 지금 발표했어요. 그래서 발표한 데 새 일자리를 보면 빈 강의실에 불 끄는데 1,000명, 산불 감시에 1,500명, 요즘 라돈이 검출되었다라는 침대를 조사하는데 1,000명, 이런 식으로 지금 억지로 단기 알바 짜내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말에 취업자가 지금 겨울 들어서면서 경기가 악화되며 급감할까 두려워서 세금으로 단기 일자리 59,000개를 만들어내는 걸 가지고 경제 대책이라고 하고 고용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 평상시에 끓이는 수단도 동원했다 하는데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뭐 그것도 이제는 부수적인 문제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것 때문에 경제가 이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게 망하는데 1조를 했지만 망할 놈을 더 빨리 망하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근본적으로는 이 정권이 노조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지 못하는 한은 답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상징으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솔직히 말하면 이 정권이 최저임금을 포기하고 주 52시간을 포기한다고 경제가 그럼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보수 언론들이 지적하는 문제에 제 답에도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답 못하잖아요. 그거 안 해도요. 이 정권은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올 초에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을 안 해도
이 정권이 경제를 수습할 능력이 없는데 이걸 함으로써 망하는 속도가 좀 빨라졌을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안 해도 이 정권은 못 살립니다. 그러면 전 정권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니지요. 이 나라를 잡았으면 큰소리 치던 놈들이 책임을 1년 지나면 다 져야 되는 거죠. 이제 옛날 탓할 필요가 없어요. 정권 잡았을 때 경제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고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공약을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고 최저임금이니 진짜 주 52시간이니 국가주도 일자리 창출이니 정책도 아닌 정말 가짜는 내용입니다. 그건 경제 정책도 아닌 거예요. 최저임금 인상이나 소득주도 성장, 주 52시간 이런 것은 경제에서 부분적으로 쓸 정책 판단에 불과한 거지 그걸 가지고 얘들이 부추기면서 마치 거대한 이념적인 뭔가가 거기에 담겨 있는 듯 하면서 자신들이 그냥 종기를 완전히 악성종량으로 키워버린 거지 그거는 경제 대책 중에서 한 극히 작은 부분 대책이라는 거예요. 이 정권이 지금 경제 대책을 해야 될 게 뭐가 가장 중요했어요? 친노동자 정권이니까 노사정 타협을 유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야 친노동자지 노동자들은 그냥 아무 손도 안 대고 하라는 대로 노동자 천국을 만들어줘서 고용 세습이나 채용 비리를 저지르게 하는 게 친노동 정권이 아니잖아요. 유럽의 노동개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좌파 정권 때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스웨덴이나 또 네덜란드 이런 부분에요. 그러면 좌파 정권이 어떤 일을 하느냐? 아주 적극적으로 노동계를 설득해서 정부도 희생을 하고 사주도 희생을 할 거니까 노동계도 희생을 하라고 노동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좌파 정권을 그래서 개혁에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 정권은 노동자들 뒤닦아주는 한마디로 그들을 긁어주는 친노동 정권이니 애초에 노동개혁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또 한편으로 기업을 바라볼 때 규칙을 지키고 정도를 가지만은 기업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게 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트럼프 같은 경우처럼 전부 미국에 세금 내라, 회사 미국으로 돌아오라 이런 거를 기업에 좀 하고 대신 기업에다가 세금도 감세해주고 땅도 쉽게 주고 기업이 공장을 돌리려는 데 있는 규제를 풀어주는 거 이런 거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 정권은 규제 완화를 주장해서 친기업 쪽으로 선회하는 척 쇼를 하고 기업이 고용을 창출해야 된다고 이제는 말을 쓱 바꾸는 척 하면서 내놓는 거 한번 보세요. 카풀요? 이거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 거예요. 카풀을 바라보는 문제에서. 자, 이 카풀이라는 거는 공유경제가 마치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버 공유경제 이런 거는요. 경제에서 그냥 하나의 방법론일 뿐인 겁니다. 그게 마치 거대한 가치를 담고 있는 양 좌파들이나 척하는 사람들이 부풀리는 거예요. 배달 앱이 생겼다 칩시다. 이 배달 앱이요. 국가 정체에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크다고 보십니까? 마이너스적 측면이 크다고 보십니까? 카카오 카풀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이익과 택시의 이익이 충돌하는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근데 여기에 이재용이가 있잖아요. 이재용 다음을 만들었던 요즘 뭐 쏘칸가 해서 북한도 갔다 오고 무슨 고려 무슨 모임인가 북한 갔다 온 기업인 모임도 열심히 하고 그러고 앉았어요. 그런데 이 다음 카카오에 이 카카오 카풀을 하라고 이걸 해주는 것이냐. 자, 원격으로 특정 대기업 몇 개 하라고 이거 해주는 거냐. 인터넷에는 그들 몇 개 하라고 하는 거냐. 그 사람들 이거 안 해도 거대한 기업체인데 그들에게 이거 하는 것이 마치 규제 개혁인 양 홍보해야 되는 보수 언론도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문 정권은 특정 대기업들의 이해를 봐주는 부분을 가지고 마치 규제 완화인 양 선전하고 보수 언론들이나 보수 멍청한 정치인들이 그걸 갖다가 수용해 주면서 이제 그런 것만 하면 경제가 살아날 거라는데 내 손에 장을 지질게요.
그거 한다고 규제 완화도 아닌 거고, 진짜 규제 완화는 뭐가 규제 완화인 줄 아십니까? 기업들이 기업을 하겠다라는데 공장을 설치를 못해서, 예? 그때 기업에게 규제를 하는 부분을 풀어주는 거. 공장 부지. 자, 노동, 자본, 토지가 기업의 3대 요소잖아요. 기업의 부지를 풀어주는 것이 제가 볼 때 가장 큰 규제 완화예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예? 이 도장 잡고 앉아가지고 기업들 애미기는 거 풀어주는 게 그게 규제 완화입니다. 신속하게 기업들의 업무 처리를 해주는 거. 이런 게 규제 완화지. 특정한 분야의 어떤 부분을 띄워주는 게 그거예요.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완화를 빙자한 일종의 이해 대행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해 관계의 대행이라고요. 비리. 자,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문 정권은요, 어차피 출범할 때 경제를 살리는 거는 어렵고 우리 대에 안 망하고 다음 정권으로 넘겨주는 쪽으로 목표를 설정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정권 잡겠다고 안달을 했고 여러 가지 공약을 해서 잡았으면 우리는 썩어가는 걸 물러받았기 때문에 우리 대 망해도 우리 책임이 아니다고 손틀 수 있습니까? 말할 자격도 없어요. 잡았으면 다 무한 책임이에요. 잡고 난 뒤 6개월만 지나도 무한 책임이고 1년 지나면 다 내 잘못이에요. 그러면 문 정권이 지금 다가오는 경제 위기를 피하는데 노동계획을 첫째 해서 국민투표라도 붙여가지고 저 말 안 듣는 노조들을 두들겨 잡았어야 됩니다. 이 기득권, 대한민국의 제일 큰 기득권이 요즘 노조잖아요. 재벌보다도 더 큰 기득권이 노조입니다. 이 노조를 두들겨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업 구조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천 개의 기업이 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거나 은행에 무한정 대출을 해서 버텨가고 있는데 망할 회사들을 과감하게 문을 닫고 통합을 해야 되죠. 그게 쓰나미가 퍼펙트 스톰이 몰려와서 타이에 의해서 되면 그때는 이게 기업들의 부채가 그야말로 전부 금융 위기로 가버리는 겁니다. 미국의 대공황도 그렇고 2008년의 금융위기도 그렇고 다 빌려준 돈이 사고 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방에 사고가 나기 전에 정부가 차례차례로 위험한 부분을 미리 벌초를 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구조 조정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마디로 기업을 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 의도적으로 애를 먹이는 도장과 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과감하게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업종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기업이 사업을 해먹으려면 괴롭히는 부분을 풀어주고요. 필요하다면 감세를 듬뿍 해줘서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노동개혁하고 그 다음에 부실 기업들 통폐합시켜서 구조조정하고 그 다음에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되고 뜯어먹는 것들 다 정리해버리면 그러면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서 기업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세금도 낮고 땅도 싸고 땅 허가도 잘 나고 하면요. 지금 트럼프가 미국으로 기업을 회귀시키는데 이런 인센티브로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지금 외국의 이민 난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장벽을 친다라는 것도 미국 내부에 이 오리지널 미국인 노동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관세 정쟁을 벌이는 것도 무분별한 수입품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한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혁신이지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을 그 다음에 R&D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투자를 장려해서 투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을 하도록 하고 부동산을 떠돌아다니고 이런 돈들이 안 그러면 숨어있는 돈들이 다 기업 활동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관한 규제를 풀어줬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업 하나만 잘 구상해도 일본처럼 관광이 죽었다가 한국보다도 10년 전에 훨씬 못했다가 지금 완전히 관광 천국으로 되어가고 있는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습니까? 골프장이고 호텔이고요, 식당이고 건설 부분도 일고 있고요.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일본처럼 우리는 편의점에서도 면세점 처리가 되도록 해버리면, 예? 그리고 관광에 대한 인프라를 많이 구축해서 정말 이런 쪽에서 뭔가 아이디어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K-팝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관광과 연결시킬 건가, 또 그들이 돈을 쓸 수 있도록 일사불란하고 이렇게 만들 건가. 아니면 차라리 경인운하 완전히 망해버린 저 경인운하 그거 배조를 들여가 만들어 놨지만 하루 배 몇 척도 안 지나가고 거의 노인들만 타는 유람선 하루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저 경인운하 주변에다가 완전히 베니스처럼 만들어 가지고 저기에 그냥 외국의 카지노들 무한정 허가를 해줘 가지고 그 경인운하 주변으로, 예? 뚜껑을 덮든지라도 해서 거기에 세계적인 위락시설을 유치를 하게 하든지. 몇 년 전에 제가 그 뭡니까? 드라마 올인의 주인공이자 유명한 이 갬블러 또 바둑 선수도 했고 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가지고 카지노 부분을 들으니 한국의 김대중 정권 때 뭡니까? 강원랜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 때 GKL입니까? 세븐락을 만들었는데 그때 힐튼 호텔하고 오크우드하고 부산의 롯데하고 해줬죠, 세 개인가. 그 좌파 정권 때 카지노를 2번이나 허용을 해줬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와서 자기가 자문까지 해줬는데 정치권에서 부탁을 해서. 근데 하는 걸 보니까 영 권력층 떨거지들 불러다가 장난치는데 가관이더라. 이렇게 하면서 한국이 이 카지노를 대량으로 집중적으로 마카오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한국의 이 인천 일대를 경인 지역을 중심으로 그 근처에 돈 많은 중국 사람부터 일본 사람들 다 많아서 성공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한국의 정치인들과 공무원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경인운하 근처에다가 그 배 띄우고 카지노 단지를 만들어가 막 불야성을 이루도록 해버리든가. 싱가포르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도박 금지, 마약 매춘 금지하던 싱가포르이 요즘 싱가포르이 여자도 많고 예? 카지노 천국으로 돼가고 있어요. 자, 뭐든지 그런 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발전시키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장하성이하고 지금 김상조 어디 갔어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연말에 보자면서 얼마 전까지도 또 짹짹거리던 사람들이 다 숨어버렸어요? 죽었어요? 김상조와 장하성이를 찾습니다. 김동연이는 어제 59,000명 발표할 때 창피하지 않았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자, 그런데 제가 요즘 이 한국의 경제 위기를요, 조금은 국제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잘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미국이 결국은 중국을 더 크기 전에 여기서 한번 끝을 보겠다고 밀어붙이다 보니까 시진핑이 좀 겁을 먹은 상황까지 가서 일본의 아베한테 손을 내밀고 아베는 미국한테 소되게 당했기 때문에 북한 문제로 이제 우리도 미국에 명목적으로는 쫓아가지 않겠다고 또 시진핑 손을 잡아주는 모습을 둘이 보이고 있어요. 자, 이 배경에 보면 중국이 지금 겪고 있는 경제 위기가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인해 굉장히 시간이 빨리 단축이 되면서 중국이 지금 터지기 직전으로 내몰려가고 있어요. 여기에 이탈리아가 포퓰리즘 예산안을 짜서 이탈리아가 지금 이 렌치 정권 자체가 포퓰리즘 정당들이 연합해서 탄생을 시킨 정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EU가 아마 EU의 5번째 국력을 가진 나라가 이탈리아였을 건데 영국이 있을 때 영국이 빠지고 나면 지금 4번째일 거예요. 그런데 이 이탈리아의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예산이 문제가 많다 해서 EU가 사상 처음으로 이탈리아의 예산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자, EU는 유럽중앙은행의 지원을 받는 어떤 나라들은 EU의 그 예산 이런 만드는 부분에 심의를 봐야 되죠. 독일 같은 나라가 EU에서 뭐 예산을 어떻게 짜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탈리아는 여러 가지로 이런 부채 위기에서 EU에서 땡기 쓴 돈도 많으니까 예산 이런 부분을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이 상태인데도 돈을 무분별하게 풀어가지고 파퓰리즘을 하려고 하니까 이걸 막으려고 EU가 지금 이탈리아의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거부하는 지금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EU의 압박에도 이탈리아는 한 푼도 못 갚겠다고 나오면서 유로존이 지금 위기에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정정을 하겠습니다. EU가 유로존에서는 이제 영국이 빠진 데서는 4등이 아니라 이 독일, 프랑스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나라죠. 자, 그래서 이탈리아의 지금 국채 가격이 똥값이 되어 가고 있고 유럽 전체의 주가가 폭락을 하고 금리가 급등을 하며 이제 이탈리아가 EU에서 빠지는 이탈렉시트라는 브렉시트처럼 그런 가능성까지도 언급이 되면서 지금 유로존발 경제위기 가능성까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이 한편으로 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이 연준 의장을 얼마 전까지 지낸 이 볼크 룰이라는 걸 만들어서 금융위기에 대응을 했던 전 미국 연준 의장, 한국 같으면 하는 총재가 미국이 지금 모든 방면에서 경제가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 경제가 호황이고 나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이긴 한데 이것이 한마디로 일시적인 체면 마취 효과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미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회복이 되어 가고 있지는 않고 곳곳에서 제가 어제 말한 것처럼 부채담보부 정권 등에서도 문제가 크게 생겨나고 있고 곳곳에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볼크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지금 미국 사회는 정부, 대법원, 대통령에 대한 존경이 다 사라져버렸고 이 나라의 리더십이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자, 볼크는 79년부터 87년까지 연준 의장을 했습니다. 오바마 때 했다는 걸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70년대 말에 오바마 때는 이 버냉키죠. 버냉키. 헬리콥터 벤이라고 하는 벤 버냉키가 의장을 했죠. 자, 볼크는 79년 말부터 87년까지 카터 행정부, 레이건 행정부를 거치면서 연준 의장을 8년이나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고공행진을 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이름까지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 사회가 금권 정치가 되어가고 과도한 관료주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지금 엄청난 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은 부자이고 똑똑하고 건설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정부를 좋아하지 않고 세금도 안 낸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가 처음에 연준에 왔을 때 미국 워싱턴은 관료주의로 차 있었지만은 이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었는데 관료들이 존경을 받았고 공무원들이 시민에 봉사한다는 책임감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렸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지금 트럼프가 대놓고 미국 연방준비은행을 압박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서 트럼프가 우리가 좋은 일을 좀 하려 하면 파월 의장이, 연준 의장이 금리를 올린다. 즉 금리를 올리는 데 대한 불만감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파월은 금리를 올리는데 희열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가 저렇게 유지해 나가고 있는 거는
그동안에 미국 백인 주류 사회나 엘리트가 간과했던 백인 블루칼라, 즉 백인 노동자 집단의 실업,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트럼프가 귀신같이 포착해서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시장 개방을 이야기를 계속 해왔다는 거죠. 신자유주의, 글로벌 이런 부분에 의해서 노동과 상품과 금융의 개방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런 개방으로 사라진 영세 공장이나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나 이런 데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노동자 재교육 이런 쉬운 말로 마치 그것이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지금 백인 노동자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정책이요. 어느 정도까지 반짝 효과는 얻을 수 있겠지만은 이것이 미국의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도달하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요, 지나치게 금융 중심화 되어 버리고 IT 산업 중심화 되어 가고 이런 지적재산권 중심으로 쏠려버리면서요, 미국이 제조업에 있어서 체력을 거의 상실해 버렸습니다. 근데 강제로 트럼프가 미국의 공장을 만들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과연 지금 언제까지 판을 벌여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초 체력의 한계가 곧 드러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각설하면 지금 유럽에서의 우려, 지금 미국에서의 우려, 또 나아가서 세계가 지금 파퓰리즘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한계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터져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세계 경제가 아마 최근에 한 3, 40년간의 가장 나쁜 상태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참말로 재수가 없게도 한국은 최근에 3, 40년간의 가장 나쁜 정권이 무능한 경제에 알지 못하는 경알못 정권이 들어서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 지금 경제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그래 라돈 침대니 불 꺼주는 거, 짐 들어주는 거, 전셋집 알아봐 주는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정부가 내놓은 투자 활성화 기업 지원 대책이라는 걸 바라보면요, 정말로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종이 쪼가리로 써낸 것 같은 내용들만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가지고 과연 경제가 살아나게는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부터 노동자하고의 싸움을 걸고, 또 더 나아가서 기업 구조조정에 목숨을 걸고,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은 규제를 먼저 정부가 완화하는 쪽에 목숨을 걸고 세금을 인하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하도 뒤져가지고 세금을 뒤지니까 세금이 그냥 넘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류세를 깎아줍니다. 근데 유류세 인하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라고 보십니까? 차를 많이 굴리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데, 유류세 인하는 부자 감세예요. 왜? 일괄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해주면 차의 기름값이 누가 많이 들어가는가를 보면 부자일수록 더 많이 굴리고, 없는 사람들은 차를 안 굴리고 대중교통을 타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부자는 이 높은 CC에 배기량의 차량을 굴리잖아요. 부자일수록. 그건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은 차를 많이 타고 다니고, 큰 차를, 배기량이 높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유류세를 인하하면 이득을 보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니까 유류세 인하에 아예 전철이나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은 예외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경성용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유류세 혜택이 거의 없어진다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 감세를 해주면서 이것이 경제 활성화 대책이라고 생각하는 정권의 사고도 정말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제 주식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전부 이제 불덩어리가 땅에 떨어진 것처럼 다들 겁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 때 문 정권이 제가 1년 전에 한국 경제를 망치고
그래서 스스로 30cm씩 무덤을 파서 경제로 망할 거라 할 때 다 그냥 뭡니까? 소기의 경일기처럼 들었지요. 그래서 일찍 이야기하는 사람은 좀 덩신이 됩니다. 제가 한 3, 4년 전부터 중국 경제가 망할 거라고 줄기차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 좀 가시화되어서 사람들이 좀 믿는 것 같아요. 자, 세계가요, 경제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금융위기 이후에 체면 효과라서 경제에 근본적인 불황이 임박해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한 4, 5년 전부터 했어요. 자, 그런 부분들도 지금 서서히 눈에 보입니다. 제가 부동산요, 똥값 되는 거 시간 문제니까 꾼들한테 이런 데 쏙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계속 폭등을 합니까? 자, 그뿐입니까? 암호화폐, 비트코인. 요즘 비트코인 얼마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자존심이 있을 거니까. 제가 비트코인 뭐라 해가지고 온 사방에 우스갯거리가 됐죠. 말대로 되지 않습니까? 경제가요, 특별하게 탁월한 착상을 가진 전문가나 아이디어가 있는 게 아니라 편견과 이해관계 없이 바라보면 답이 나오는 게 경제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문정권요, 수습 못합니다. 자, 김동연이 이제 장하성이 뒤로 빠져서 숨고 이제 당신 시켜가지고 5만 9천 명 이야기나 시키는데 당신도 빨리 집에 가요. 안 가면 나중에 김동연이하고 책임 나눠서 51대 49로 져야 돼요. 나는 결백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길 바래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책이라고요.